안녕하십니까. 조아림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주택 양도소득세인데요. 사실 이제 주택 양도소득세를 한 20분 정도 시간 안에 또 모두 다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양도소득세가 대략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가 이제 적용이 될 때 주택수를 어떻게 카운팅하느냐,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본론부터 좀 넘어가면, 일단 이제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를 먼저 한번 보려고 해요. 개인의 소득세는 일단 이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 안에 있는 이런 이자나 뭐 사업소득, 뭐 근로소득 이런 것들은 합산해서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이랑 합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양도소득, 다시 얘기해서 주택을 팔아서 수익이 났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종합소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도 밑에 보시면 자, 합산해서 신고를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양도소득세 원칙으로 따지면 기간과세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였던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내년 5월 달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2월 달, 그러니까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라는 의무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택을 팔면 2달 안에 꼭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게 이 예정신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안에 한 번만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예정신고만 하고 따로 이 합산신고 의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이제 좀 뭐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팁이 하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 동일 기간 안에 어떤 주택을 팔았는데, 어떤 부동산을 처분을 했는데, 뭐 수익이 좀 안 났어요. 예를 들어 양도 차손이 난 게 하나 있고, 양도 차익이 난 게 있다 그러면, 동일 가수의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팔았다고 하면,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 차손이 통산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들였던 수익에서 이 차손을 통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소득 금액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의 기본 계산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요.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죠. 네, 여기 이제 필요경비를 한번 좀 보면, 실제로 실무를 진행하면 이런 문의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를 했는데 3천만 원이 들었다. 제가 오늘 전화 받은 거는 1억이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수리비가 벽지, 장판, 뭐 싱크대 같은 경우도 뭐 고가로 하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의 가치를 올릴 만한 지출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공제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뭐 베란다 샤시라든지 확장비, 난방시설 교체비,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부 시설의 개량을 위한 비용이다라고 해서 자본적 지출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양도 차익에서 이렇게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을 하게 돼요. 이 장기 특별 공제와 그 뒤에서 살펴볼 요 세율, 사실은 요거 두 개가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장특공제 같은 경우에, 자, 1주택을 한번 볼게요. 1주택은 장특공제가 최대 80%까지 돼요. 결국은 내가 1억을 벌면 80억, 그러니까 8천만 원, 80%인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엄청난 큰 혜택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중과주택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2018년도 4월 1일부터 다시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이 되고 있죠. 거기에서 다주택자, 그러니까 이 중과주택에 해당이 되면 공제를 하나도 안 해줍니다. 결국은 어떤 이제 혜택을, 세법상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장기 보유 공제를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혜택을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공제를 안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커요. 맥스 80%까지 해주죠.
근데 이 80%를 받을 요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장특공제 80%를 받기 위해선 뭐 거주기간 여부는 묻지 않았어요. 10년 이상 보유만 하면 보유기간 곱하기 8%에서 최대 맥스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은 따집니다.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랑 상관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가주택에서 해당이 되는 건데, 거주를 2년 이상 한 경우에만 보유기간 곱하기 8%를 해주고요. 거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중과제외주택처럼 보유기간 곱하기 2%씩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맥스는 30%, 15년 이상의 3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이 내년에는 또 달라집니다. 2021년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요. 그래서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총 맥스 80%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고 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주택 비과세.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혜택이 큰 1세대 주택이에요. 그러면 9억까지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춘다 그러면. 그 요건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크게 이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위에 이 취득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2017년도 8월 3일이라고 하는 요 날짜는 자, 세법상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 당시에 자,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봐서 취득 당시에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다시 얘기하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인 17년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다라고 하면 거주 기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주는 하지 않아도 되고 보유만 2년 이상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집을 샀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거주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만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일반 지역이다라고 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대신에 모든 주택 언제 샀는지와 무관하게 어느 지역에 있는지랑 무관하게 보유는 무조건 2년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할 수 있는데 자, 요 보유기간 2년에 있어서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올해까지는 이 보유기간 계산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보유했던 기간에 대해서 2년 이상만 보유하면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에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내년부터는 바뀌어요. 이미 소득세법 관련 시행령은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밑에 사례를 한번 보면 자, A주택을 자, 샀고요. 그 다음에 B주택을 13년도 9월 20일 날 샀어요. 그리고 A주택을 20년도 11월 13일 날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A주택은 세금을 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21년도 3월 31일 날 B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B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이제 주택이 다른 주택이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은 맞아요. 근데 보유기간을 충족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바뀐 세법에 따르면 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팔고 나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죠.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2020년도 11월 13일부터 21년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요 기간만 B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계산하는 보유기간이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 기간이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요 B주택은 세금이 나옵니다.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주택을 양도를 하시면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직전에 주택을 언제 팔았는지, 직전에 팔았던 주택이 과세가 되는 주택이었냐, 아니면 어떤 혜택을 받아 세금을 안 내는 주택이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내년부터 받으시는 분들은 꼭 이 보유 기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거주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자, 17년도 8월 3일 이전에,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거주기간을 적용을 하지 않는데 다만 단서 조항이 있어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이 있는 사람이 7월 17년도 8월 3일 이전에 요때 이 계약을 했다라고 해도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거주를 꼭 해야 됩니다. 취득일자 기준으로 따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것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표현하는 거는 퐁당퐁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A 샀다가 자 B를 사고 그리고 A를 팔고 그다음에 또 C를 사고 B 팔고 이렇게 퐁당퐁당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팔 때 이 중복적으로 보유를 허용해 주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3년이에요. 근데 이 주택을 언제 샀느냐 그리고 이 신규 주택을 살 당시에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각각 어디 있었느냐를 따라서 이 중복 허용 기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요건은 자,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마찬가지고 신규 주택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경우랑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의 취득일자가 18년도 9월 14일부터 19년도 12월 16일까지라고 하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이고요. 만약에 요 기간 이 지역에 대한 요건이 모두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는 주택을 신규 주택을 19년도 12월 17일 이후에 샀다 그러면 중복 허용 기간은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거주 요건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전입 요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9년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집을 취득을 하고 그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결국은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되고 플러스 1년 안에 요 신규 주택의 거주 앤드 전입이 되어야지만 1세대 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앞서 봤었던 이제 보유 기간에 대한 기간 계산이 있죠. 언제부터 그러니까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그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자, 사례를 보면 자, A를 사고 B를 샀다가 A를 팔았어요. 그리고 C를 사고 또다시 B를 팔았죠. 퐁당퐁당이 적용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자, 만약에 B주택을 팔아요. 그러면 B주택이 1주택이 된 날은 결국 A주택을 판 날로부터죠. 그러니까 요때부터 요 기간까지만 보유 기간을 계산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일시적 1세대 2주택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적용받을 때는 보유 기간에 대한 계산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세대 기준, 그러니까 세대 1주택이니까 자, 1주택은 카운팅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세대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누느냐? 요걸 간단하게 좀 보고 갈 건데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배우자예요. 자, 배우자는 부부 사이는 아무리 사이가 좋건 나쁘건 따로 살고 있던 실제로 같이 살고 있던 상관없이 무조건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자, 따로 살고 있더라도 거주자 집 한 채, 배우자 집 한 채인데 요 두 개 중에 한 채를 팔았다 그러면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1세대는 정의가 있어요. 이 세대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보면 자,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가족에 대한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및 형제 자매까지만입니다. 자, 여기 사례에서 보면 자, 이 거주자가 있고요. 이 거주자의 삼촌이에요. 자, 거주자의 삼촌은 이 가족에 해당되는지 한번 볼게요. 배우자 아니죠. 그리고 직계 좀비속 아니에요. 그죠? 형제 자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척이죠. 가족이라 하더라도 삼촌은 같이 살고 있어도 세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봐서 삼촌이 한 채, 내가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자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 그리고 이 세대 기준을 판단하는 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실질이에요. 자, 이 등본상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뭐 1세대로 보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원칙은 이거예요. 세법의 대원칙은 실질 과세입니다. 자,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판정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거주자와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실제로 등본상에는 같이 돼 있어요. 자녀가 뭐 주소를 옮길 수가 없어서 등본상으로는 같이 돼 있는데 실제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에 나도 집이 있고 자녀도 집이 있어요. 내가 집을 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을 하기 때문에 각각 1세대로 봐서 1세대 주택 비과세가 결국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돼야 돼요. 자,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해도 이제 배우자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년. 요렇게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지만 각각 다른 세대,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자녀가 있고, 자, 아버지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대학생 자녀가 본인이 알바를 열심히 해서 혹은 돈을 벌어서 오피스텔 하나 조그만 걸 샀어요. 자, 그런 경우에 자녀는 학교 때문에 서울에 있고, 아버지는 대구에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 30세대가 안 되고, 결혼도 안 했고, 소득도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번호이 따로 돼 있다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고, 자, 2주택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는 2주택으로 카운팅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한 기준도 조금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때 불이익을 좀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에 고가주택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법에는 명확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아니에요.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같은 경우엔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을 달리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 양도 차익, 이 10억 원 중에 9억 원이 초과하는 양도 가액에 대한 양도 차익. 자, 10억 원 곱하기 전체 양도 가액분의 양도 가액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요 사례로 보면 3억 원이 되죠. 요렇게 계산된 2억 5천만 과세고요. 7억 5천에 대한 양도 차익은 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을 따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상담을 해보면 간혹 이제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양도 차익의 9억 원을 뺀다거나 아니면 양도 가액에서 9억 원을 그냥 빼버린다거나 이러신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9억 원이 넘는 양도 가액에 대한 양도 차익입니다. 그래서 요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에 장특공제를 최대 맥스 80%까지 해주죠. 그래서 실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보유가 거주기간이 긴 경우에는 실제 납부할 세금은 양도가액, 양도차익 대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세율이에요. 결국 이제 장특공제는 이제 혜택을 주는 경우,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혹은 고가주택인 경우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율인데, 자, 세율 같은 경우도 약간의 이제 좀 메시지를 주고 있죠. 자, 보시면 높은 게 보일 거예요. 다른 것보다 현저하게 높아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불이익을 준다라고 보면 돼요. 자, 정책의 목적상, 자,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집을 팔게 되면, 자,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최대 75%입니다. 자, 요건 국세만이고요. 여기에서 지방소득세까지 더하게 되면
거의 80%가 넘죠. 그래서 세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을 또다시 달리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투기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되고요. 자, 2년 미만 보유했는 단기 보유했던 이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50%, 40%, 뭐 40%, 50% 이렇게 상당히 높아요. 자, 요렇게 이 기존에는 요렇게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기본 세율 적용했던 요런 부분들이 내년 6월 1일부터는 바뀔 거예요. 이미 세법은 바뀌어져 있고요. 부칙으로 시행 시기만 내년 6월 1일부터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이제는 2년 미만 보유도 단기 보유에 따른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분양권은 철저하게 내가 이 집을 분양을 받을 목적으로만 접근을 해라라는 메시지고요. 그래서 세율을 보시면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고 팔게 되면 세율이 단일 세율 70%예요. 자, 요거보다 작네라고 하시겠지만 요거는 계단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구간에 따라서 각각 세율을 달리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부분들은 단일 세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차익이 1년 만에 생겼다고 하면 이걸 팔아버리면 7천만 원이 세금인 거예요. 그냥 70% 단일 세율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세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년 미만 보유면 이제는 60%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기간 상관없이 1년 안에 팔면 70%, 1년이 지나고 나서 팔면 뭐 3년을 보유하든 3년을 보유하든 세율은 그냥 다 60% 단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여부 상관없어요. 주택도 마찬가지,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단기 보유에 대한 부분은 다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 거는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을 할 때 이 주택수를 어떻게 카운팅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요걸 한번 보시면 일단은 대원칙은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주택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원칙이고, 이런 것들은 예외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요걸 한번 보시면 제가 집을 팔 건데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고요. 강원도 원주에 기준시가 2억 원인 집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서울에 있는 집을 팔 때 2주택 중과가 될 거냐라는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 첫 번째 예외사항에 보면 자,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에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서울 걸 팔 때는 원주에 있는 집은 없는 걸로 보고 1세대 1주택으로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철저하게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혼동하시는 건 요거예요. 자, 임대주택이에요. 법적으로 요건을 또 충족하는 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인데, 원칙적으로는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다 포함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상담할 때 보면 다른 옆집에 있는 누구는 팔 때 임대주택을 다 빼고 1주택으로 중과 적용 안 하고 기본세율 적용했다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이 원칙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돼서 그런 게 아니라 법문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 외에 1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은 중과 제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집이 3개 있어도 요 2개를 모두 다 중과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주택 외에 한 주택만 있죠. 그래서 요 주택은 중과가 제외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세 채가 똑같이 있는데 한 채는 등록을 했고요. 한 채는 등록을 안 하고 나머지 한 채를 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엔 3주택 중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주택 등록되어 있는 요 중과 제외 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을 하니까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카운팅 한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지만, 조금 이제 그 기존에 분양권을 취득하셨던 분들의 불이익에 가는 걸 좀 이제 방지를 하고자,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분양권은 주택수에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무조건 주택수에 다 들어간다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이 양도소득세 관련한 내용을 이제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